네, 안녕하십니까. 2024년 푸른 청룡회 경진년을 맞이해서 김능구의 전국진단 처음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습니다. 오늘 1월 5일입니다. 네, 무엇보다도 올해는 4월 10일 날 22대 총선이 있는 해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1년 10개월 정도의 국정 운영이 평가되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대안 세력으로서 국민들한테 어느 정도 선택을 받을 수 있는가가 판가름 나고, 그것이 우리 나라 전체의 운명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양당이 또 전체 정치 세력들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올해 2024년은 전 세계적으로 슈퍼 선거해라고 그럽니다. 76개국에서 선거가 있습니다. 세계 인구의 42억이 투표장으로 가게 되겠습니다. 1월 달에는 바로 1월 13일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죠? 1월 13일 날 대만 총통 선거가 있습니다. 대만 총통 선거에서는 현 집권당인 민진당의 라오칭더 후보와 국민당의 허유이 후보가 맞붙고 있고 3% 내 접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진당은 알다시피 친미 성향을 보이고 있고요. 국민당은 친중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되냐에 따라서 중국과 대만에 또 미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4월에는 우리 한국 총선이 있고요. 11월에는 세계 대통령이라고 읽고 있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는 바로 1월 15일부터 예비경선에 들어갑니다. 이번 총선에서 4대 변수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연초에 갑자기 발생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피습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피습 사건이 가장 핵심적으로 미치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초부터 온 나라가 난리가 났었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부산의 가장 지역 현안이 가덕도 신공항이잖아요. 그래서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부산 시민들한테 약속을 하고 나오는 자리에서 피습이 됐던 겁니다. 서울대병원 주치에 따르면은 1.4cm 자상을 갖다가 혈관 재건수를 통해서 지금 상태는 굉장히 양호하게 회복 중이다. 왜 부산대병원에서 외상센터에서 수술을 하지 서울대병원까지 왔느냐라는 어떤 문제 제기가 또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지방 공공의료대학을 갖다가 공공의대를 갖다가 단독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고 그랬었는데, 왜 그러면은 이런 문제에서 또 서울로 이렇게 올라왔느냐라는 문제 제기에 자유롭지는 못하죠, 이게. 하지만 그거랑 별개로 이재명 피습 사건은 전국 전체에 미친 영향이 큽니다. 민주당에서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통합비대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4명 의원이죠. 원칙과 상식 의원들이 작년 12월 말까지를 요구했고 아니면 결단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가 작년 후반기부터 목소리를 내면서 당이 문제가 많다. 이게 민주당이 민주당답게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러면서 역시 통합비대위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가 만나셔가지고 그 자리에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결렬됐다. 그러니까 통합비대위 요구를 갖다가 이재명 당대표가 어렵다고 사실상 거부한 거죠. 이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의 3총리가 등장합니다. 이낙연 전 대표 전에 김부겸 전 총리를 만나셨고 정세균 전 총리를 만났습니다. 세 분 다 분열이 아니라 통합으로 가야 된다는 한 목소리였던 것 같고, 통합 비대위도 마찬가지로 이야기가 나온 걸로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게 정세균 전 총리이자 전 대표, 이 정세균 전 총리 전 대표를 사자성어가 있죠. 선당후사. 그분의 어떤 18번처럼 선당후사를 이야기해 왔습니다. 당을 우선시해야 된다. 선당후사. 한동훈 국힘 비대위원장이 선민후사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당이 아니라 국민을 최우선해야 된다. 선민후사, 이것도 선당후사의 파생적으로 지금 이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정세균 전 대표가 만나서 공개적으로 나온 이야기가 현해살수란 이야기입니다. 낭떠러지에서 손을 놔라. 아주 무서운 이야기죠. 낭떠러지에서 손 놓으면 죽잖아요. 우리 독립운동할 때 김구 주석께서 의열단의 동지들한테 이야기를 했던 거랍니다. 그 정도 마음을, 죽음을 각오하고 독립투쟁을 할 수밖에 없던 상황을 이야기한 거죠. 이런 게 바로 희생과 결단 아니겠습니까? 지도자들에게 요청되는 그 이야기를 한 거죠. 현해살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답할 수 없는 이재명 당대표의 고심도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현재의 당대표를 내려놓고 통합비리를 가는 것은 본인도 죽고 오히려 이번 총선도 민주당이 승리하지 못한다. 이런 판단을 저는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될 대목이라고는 생각하지만 지금 1월 4일 날 본래 이낙연 전 대표는 신당 창당 선언을 하려고 그랬고요. 1월 2일 날 만나가지고 원칙과 상식 4명의 의원들도 아마 비슷한 시기에 이번 주에 어떤 결단을 내리고 국민들한테 보고를 하게 돼 있었어요. 이 모든 정치 일정이 지금 뒤로 간 거죠. 이게 어느 정도 뒤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낙연 신당이라든지 제3지대 신당은 조금 늦춰졌다 이런 이야기고요. 이것이 이번 총선의 본질적인 변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첫 번째 변수라고 이야기한 것은 바로 이재명 사법 리스크입니다. 이번 총선은요, 윤석열 대통령 리스크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이 두 리스크가 맞붙는 지난 대선의 예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30% 초반 중반을 넘어서 40%를 넘어서느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고요. 이재명 당대표는 총선 전에 재판에서 1심 선고가 유죄로 떨어진다든지 법정 구속이 된다든지 이래 되면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언론은 계속 그것을 갖다가 주목할 것이고 정부를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대안 정치 세력으로서 선택을 받아야 될 판에 사법적 문제가 전면에 부각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죠. 이 양 문제가 어떻게 지금 이제 누가 이것을 극복해 내느냐, 이런 것이 이번 총선에 승부를 지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 피습 사건으로 해서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피고인이 재판에 참석하지 못하면 열리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연기된 거예요. 재판 이 사건은 끝났다, 낮아졌다, 이렇게 대들 보는 거죠. 지금 이제 비례대표제를 두고 사실상 민주당에서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병립형으로 바꿨다. 이재명 당대표가 지도부와 함께 또 친명 의원들과 함께 전체적으로 병립형은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이 연동형으로 가서는 어렵다. 멋지고 치면 뭐하냐, 이런 말로 표현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실제로 이것이 지금 늦춰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변수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리스크입니다. 즉 정권 심판론과 국정 안론론 사이에서 보면은 신년 여론조사에서도 정권 심판론이 10 내지 20% 앞서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건 아니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총선을 차기 대권 주자로서 승부를 할 것이냐, 윤석열 대통령으로 승부를 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띄웠어요. 대권 주자에서 이재명 대표하고 삐까삐까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동률도 나오고 막 그래요. 정권 심판론을 그렇게 옮겨갈 것이냐, 이거 아주 중요한 전략적인 선택의 대목이라고 봐요. 아니나 다를까 신년 기자회견도 일방 통행식으로 끝났어요. 전 다시 해야 된다고 봐요. 가족 리스크, 이건 극복해야 될 부분이죠. 김건희 특검법도 거부했습니다. 제2부속실은 국민이 요구하면 설치할 수 있다. 이것도 굉장히 건방진 이야기죠. 대통령 부인을 컨트롤해 나가는 부분들을 왜 국민이 바라면이라는 표현을 씁니까? 이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이 전부 다 불행한
마무리를 했는데 그 불행한 마무리에는 대통령 가족들의 문제가 컸습니다.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떴어요. 혁신을 성공하느냐 마느냐. 윤 대통령과 또 다르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동훈 장관의 중도 확정성은 상당히 지금 여론조사로 잡히고 있어요. 가장 국힘과 윤석열 대통령한테 지지를 보내지 않았던 젊은 여성들한테서 지지가 어느 정도 잡히고 있어요. 보수층에서도 윤석열 대통령한테서 지지가 빠졌던 사람들이 이 지지층이 복구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랑 양강구도 하면은 같이 노는 겁니다. 지금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용산에서. 과연 이게 당이 넘어와 다시 국회로 왔을 때 이제는 200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통과가 되고 지금까지 대통령 거부권 행사한 거는 200명 의석이 표가 안 되기 때문에 전부 다 폐기됐어요. 국민들의 67%가량이 지지하는 보수 세력도 상당한 수가 지지하는 김건희 특검법이 과연 대통령의 거부권으로서 또 폐기될 것이냐. 가족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면 우리가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는 것은 자기 마음을 닦고 가족을 다스리고 수신제가 그런 연후에 치국 평천하 나라를 다스리면 평화로운 세상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3지대 빅텐트 제3지대 신당이 과연 이번 총선의 태풍일까 미풍일까.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선거제가 소선거구제입니다. 소선거구제 지역주의가 이만큼 격심한 가운데서 수도권이라 해서 지역주의에 자유롭지 않아요. 또 다른 지역주의가 수도권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제3당의 후보가 수도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이분들은 어디서 가능성이 있느냐? 지역주의가 옅어야 돼요. 지역주의 옅은 데가 수도권인데 수도권에서 안 되는데 어디서 되냐 이거죠. 비례대표 아니겠습니까? 비례대표. 그래서 비례대표가 연동형이 되느냐 병립형이 되느냐가 3당한테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이준석 전 대표는 선거제가 이래 되든 저래 되든 상관없다. 열심히 국민들한테 호소하고 하면은 그 지지층이 있으면은 정치를 할 수 있는 세력 하나 시켜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현실적으로 천지차이입니다.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가 조국 문제 등등에 있어가지고 제2중대다 말을 들으면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했던 거죠. 위성정당이 없었으면은 정의당이 국회 교섭단체 20석 가까이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연동형으로 되면은 국힘은 일찍이 우리는 위성정당 한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그럴 수가 없으니까 전전긍긍하다가 병립형으로 움직이다가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그 진보연합정당으로서 그 비례대표제를 이 큰 틀에서 이 반윤연대로서 활용하겠다. 실제 지금 현재 신당으로 떠오는 이준석 그 신당이 가칭 개혁신당으로 이제 창당을 갖다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2만 명의 지금 현재 그 당원이 넘어섰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탈당 선언을 할 때 기자회견문 보면은 미래를 향한 이준석 전 대표의 의지를 충분히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국민들을 갖다가 설득을 하고 선택을 받고 나가야 된다. 저는 그 방침으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이낙연 신당도 이른바 이낙연 신당도 이재명 체제로 계속 가야만 이길 수 있다. 우리가 그래야 총선 때 이기고 대선 때 이긴다고 판단을 굳힌 이상 불가피합니다. 이 신당이야말로 우리의 진영 대결 그리고 지역주의에 고착화된 그런 구정체를 타파하고 정말 우리나라의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새로운 정치를 위해서 희생하겠다, 결단하겠다 하는 그런 메시지로서 그게 호응하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야 된다. 우리 정치에 새로운 신당 돌풍을 이루려면은 빅텐트를 쳐야 신당은 그나마 국민들의 주목을 받고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고 새로운 선택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